오케이.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도 할까요? 빠람빠람 빠밤빠밤빠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형 모형의 표현력과 이제 특성 차원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요 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특징 차원에 따라 표현력이 증가합니다. 1차원 특징인 경우 직선의 결정 경계를 생성합니다. 2차원인 경우 원래는 평면을 그리게 되는데 다차원의 2차원 평면에서 표현하기 위해 x2가 x1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3차원인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x2는 x1의 제곱, x3은 x1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선형 모델에서 특징 차원이 증가할수록 보다 복잡한 모형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접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살펴본 것에 이제 대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모형 데이터의 복잡도와 모형의 이제 표현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성립을 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표현력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두 유형을 분리하는 문제를 가정하겠습니다. 표본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을 때 직선으로는 표본들을 유형별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표현력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최적화 실패는 과소적합의 발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직선보다 훨씬 복잡한 표현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최적화에 성공하고,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지점에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본의 정답은 동그라미인데 현재 최적화된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표본은 세모 경계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세모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적화가 너무 과하게 진행되는 경우 일반화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적합한 표현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일반화도 달성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수준의 표현을 찾는 것이 기계학습 모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KNN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KNN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KNN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언더핏이냐 오버핏이냐 이렇게 이제 발생한 말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모형의 표현력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KNN은 모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KNN은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전달을 해주면 그냥 얘는 그냥 데이터죠, 데이터. 그냥 저거를 그냥 기억할 뿐이고 그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요청받으면 그때 그냥 대조해 가지고 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인제 추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인제 지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형을 예시로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마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무슨 말이냐면 그 가족들은 이제 평생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우리 아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의 모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고 뭐 친구나 동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성향의 사람인데 요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은 딱 요렇게 행동할 것 같아.' 이렇게 인제 마음의 모형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서 딱 고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제 왠지 인제 그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예,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그 마음의 모형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게 형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모형이고 모델이죠. 근데 이 KNN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가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제 가정이거든요. 근데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랄까? 그 자폐증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까 이제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폐증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의 모델이 없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찔러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를 예상이 불가능한 거야. 마음의 모형이 없거나 혹은 마음의 모형을 이제 형성하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인제 알 수가 없으니까 대증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KNN이 딱 그런 거죠. KNN은 그 이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인제 들고 있으면서 그냥 대증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모형의 표현력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KNN이 "오버핏이 낮다." 혹은 "언더핏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 거가 이제 제 생각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에 문제가 있고 최적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형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야 비로소 인제 이게 언더냐 오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인제 선형 모형은 확실히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가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형 모형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이제 근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KNN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봐야 돼." 약간 이런 식이고,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데이터의 규모를 늘려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모형의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의 가정에 어떻게 이제 손을 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에 너무 단순하면 그 모형이 형성되는 이제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핏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아 가설 공간이 이제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설 공간을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 그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인제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하는가? 결국은 이제 최적화와 일반화의 양상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점수를 높이는 걸 당연히 선호하고 그래서 인제 최적화를 통해서 훈련 점수를 가능한 높게 얻어야 되는데 그때 인제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의 차이가 나는 일반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모형의 표현력에 있느냐 아니면은 데이터의 분포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현력이 원인이다 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요 그림에서 너무 과한 그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는 딱 맞춰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엇나가도 다른 그런 결과로 이제 기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이제 과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현력을 이제 줄여주는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줄여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당하 적당하게 즉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모형의 표현력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만약에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모형의 표현력을 가지고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인제 상황을 시사하는 거죠. 난수 초기값을 이제 바꿔 보면서 살펴봤더니 이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서 상당히 점수의 양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최대 0.88 까지 R2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지금은 이 두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버핏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설정하면 이 격차가 이제 발생하니까 의문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난수 초기 값을 그러면 뭘로 설정해야 돼?라고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값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선형 회귀의 표현력을 조절해 나가는 기준점으로서는 일단은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난이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야 이 점수가 표현력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야 이제 유일한 요인이 모형의 표현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잖아요. 통제군과 뭐 대조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하나의 변인을 바꿨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아 이게 저것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특정해서 나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학적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인제 그 KNN을 이겼다고 좋아했잖아요. 88 이라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그냥 그 비슷한 수준이고 혹은 소폭 못하는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근데 이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왜냐면 얘는 랜덤 스테이트 1로 했을 때 이제 성능이고 얘는 4로 했을 때 성능이니까, 이제 거꾸로 선형 모형에서 그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선형 모형의 관점에서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 이런 이제 점수를 얻었으니까 KNN하고 이제 비교점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랜덤 스테이트 이제 4에 대해서 이게 커널이 이제 재시작이 됐나 보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음. 다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위에 올라가서 4로 바꿔가지고 동일한 선상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랜덤 스테이트 4로 바꾸니까 KNN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요 85, 73으로 이제 상당히 바뀝니다. 그죠? 얘는 이제 그 일반화 실패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까는 오히려 이제 KNN에서는 1이 좋았는데 선형 모형에서는 4가 현재로서는 이제 좋은 값인 것 같고, 뭐 그 이러면은 뭐 누구한테 장단을 맞춰야 되나? 그 되게 이제 좋은 논이죠. 만약에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다면, 그 일단은 알고리즘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선형 모형에 맞춘 분포가 KNN한테는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제도 이제 보셨는데 3일차 노트북에서 KNN하고 우리가 그 비교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선형 모형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KNN한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분포가 있었죠. 그래서 나한테는 쉽지만 너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쉽거나 어려운 데이터 분포는 없고요. 각 알고리즘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포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혼란스러운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일단 주요한 주인공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끝판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형 모형의 관점에서 이제 먼저 정해가지고 이게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KNN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해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나왔는지를 이제 보고, 그래서 아 이게 KNN에 비해서 지금 선형 모형이 훨씬 낫구나, 거의 한 10점 정도 나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선형 모형을 이제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KNN에서는 이 랜덤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얘는 오히려 이제 시험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K 값에 대한 것도 수정이 이제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이 최적화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 더 핏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이제 일반화를 이제 추구할 것이냐, K의 이제 방향성이 다른데 아까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5에서 3으로 줄였죠. 근데 지금은 랜덤 스테이트를 4로 바꾸니까 오히려 이 일반화의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5로 증가시켜서 이제 늘는지 봐야 돼요. 이제 소폭 늘었죠. 근데도 여전히 이제 일반화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7 뭐 이렇게 이제 늘려가지고 보면은 아 이거 확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5 이상 늘리기가 쉽지 않네. 그래서 이 현재 분포에서는 KNN이 그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형 모형을 능가 선형 모형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이제 성능을 현재 데이터에서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선형 모형이 이제 같은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이제 KNN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그 능가하는 성능을 일단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1.0 이하니까는 얘는 언더핏으로 이제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언더핏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의 표현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전략을 한 번만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제곱은요. 꼭 2제곱만 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x3 보스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엑스탄 보스턴은 이제 2제곱, 3제곱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뭐 조금 귀찮으시면 이제 x2 보스턴을 그냥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3제곱짜리를 하나 더 이제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그 x3 보스턴이 x2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증가했는가? 그냥 보스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 증가했나 볼까요? 3배 불겠죠. 3배 이제 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벨리웨이트 모델은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제 코파일럿이 해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x3 보스턴으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그 난수 초기 값을 다 유지를 동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2배 불었어요. 이제 그 세제곱까지 하니까 3배 불었습니다. 여기는 x2 보스턴이 들어갔는데 왜냐면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반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세제곱을 이제 추가해 주면 13 곱하기 3 하니까는 39가 되겠죠.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x3 보스턴에 대해서 수행하니까 조금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까 같은 극적인 이익은 아니었죠. 근데 한 조금 한 1점에서 2점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점이죠. 그러면 이익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그 극적인 효과로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의 효력이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4제곱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의 효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얘는 그 언더핏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언더핏인가 이게? 오버핏은 훈련하고 시험 점수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는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응용마다 이제 다른데 훈련하고 시험 점수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것이 그 이게 이제 그 결과고 그 원인으로서 선형 모형과 같은 것은 이제 모형이 과도하게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로 이제 기인했다라고 서술을 한다면 그럴 때 오버했다. 오버핏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버핏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언더핏은
이제 그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가 1.0 이하면은 일단 다 언더핏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훈련 점수가 1.0 보다 이제 작으면서도 시험 점수와의 이제 격차 자체가 적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언더핏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하는 상태여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모형을 개발하실 때 이제 성능 평가 자체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실제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 오해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조치들이 인제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얘는 여전히 언더핏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언더핏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요런 이제 절차들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런 절차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원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차원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차원을 확장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단이죠. 차원 확장을 이제 표현하자면 요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xi가 원래 n 차원이었는데 n보다 큰 임의의 m 차원으로 바꾸면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차원 확장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형 모형을 고찰해 보니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을 hy라고 부를게요. 가설 공간 하이포테시스 뭐 이런 그 용어를 이제 쓴다면 요거를 이거의 가설 공간을 h라고 하고 그 확장된 차원에서의 w 다시죠. w 다시의 가설 공간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이 첫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보다 이제 범위적으로 이제 큰 거죠. 왜냐하면 왜 이제 이거 가설 공간의 이제 크기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W1이 1차원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W2가 요런 이제 가설 공간을 갖는다면 이거는 크다기보다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크죠. 왜냐면 이 W2를 0으로 만들면서 W2는 W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W1은 W2로 알아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그 Y2의 가설 공간은 Y1의 가설 공간을 포함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큽니다. 가설 공간. 그래서 차원 확장의 기법으로서 우리는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켜서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잠재력을 갖습니다. 근데 여전히 최적화의 문제가 있고 3차수까지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핏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최근에 얘를 정리를 좀 했더니 그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차원이 2차원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차원 확장의 효과를 시각화하는 경우에는 1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한다든지 뭐 세제곱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택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고 서로 곱하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원래 특성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방식이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제곱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특성들끼리 곱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을 탐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탐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근데 좀 복잡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로를 막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만약에 두 개씩 곱한다고 하면 일단 원래 13차원이 있고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원래 인제 x들이고 그거 인제 제곱을 해서 x 제곱들이 이제 나오고 거기다가 13 콤비네이션 이만큼을 이제 더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제 x1, x2, x1, x3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차원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제곱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현이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으니까 준비된 API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프리프로세싱의 폴리노미얼 피처스 라고 하는 이제 API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어렵죠. 다항식 차원 확장기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요 폴리노미얼 이제 피처스에서 디그리 이제 2로 하고 인클루드 바이어스 이제 폴스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게 이제 요 바이어스를 이제 폴스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차원 확장할 때 x1, x2부터 이제 xn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w1, w2부터 이제 wn까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w만 매개 변수가 아니고 b도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 b를 고려를 해서 서로 곱하기를 이제 수행하는 방식을 이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강제로 1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원래 차원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b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주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그냥 이제 순수하게 요 n 차원에 대한 것들만을 우리가 고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include bias false를 하면 이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차원 확장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통해서 그 XX 보스턴을 만들어 볼게요. 그죠? 아, 어감이 조금 그러네. EXX 이런 건 아니고요. 그죠? 그 XX 이제 보스턴 뭐라고 이렇게 장명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XX 보스턴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다항식 차원 확장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이제 그 디그리 2로 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두 개씩 서로 이제 곱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제곱하는 거 아까 이제 요 제곱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곱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13차원이 104차원이 돼요. 요 104가 이제 13 더하기 원래 차원 x들 13 이제 제곱들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13 콤비네이션 2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뭐 이거 계산하면 이제 104차원이 되나 봐요. 그죠? 그러면 26차원, 39차원에 비해서 훨씬 크게 많이 증가를 했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 두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들은 다음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은 훨씬 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특성들의 조합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최적화의 문제를 좀 더 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을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벨루에이트 모델을 이제 한번 더 해보는 거죠.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요거는 코드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새로운 이제 코드가 이제 제시가 됐죠. 그래서 그 임포트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코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되시는 대로 역시 이제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보죠. 이제 코드는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익이 있었는가? 그죠? 마지막 상황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훈련 점수가 10점 훅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차원 확장으로 인한 '최적화에 이익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익이 있었다. 확실히 이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과적합의 양상이 이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제 39 차원이죠. 이제 처음에 이제13 차원으로 이제 출발했고 26 차원 그리고 이제 39 차원인데 이제는 104 차원인 거죠. 그때 이제 성능의 양상을 이제 살펴보면 지속적인 양상은 13 차원일 때 이제 70 점대, 26 차원에서 10% 포인트에 비유할 수 있는 점수가 이제 올라가고 39 차원은 이제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수가 다 떨어졌는데.' 근데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통해서 후악 불려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예전에 처음 느꼈던 것처럼 껑충 뜁니다. 93 으로. 그래서 '우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죠. 이게 다 이전에는 얘네들이 다 시험 점수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인제 과적합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104 차원으로 하니까는 최적화 성능이 쫙 올라갔는데 시험 점수가 쪼금 올라갔지만 많이 데려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일반화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형의 표현력으로 기인해서 그런 일반화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과적합으로 우리가 과적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모형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면서 '아 이러한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까지 봤던 점수 중에서는 현재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점수를 갱신하긴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90 점에서 혹시 만나면 좋잖아요. 얘가 쪼끔 내려오고 "야 네가 쬐끔만 내려와. 너는 같이 이제 올라갈까? 여기서 만나면 어때? 아름답잖아?" 이렇게 인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혹은 "얘를 왜 내려오라고 해? 네가 올라가 네가. 그래서 다 같이 93 에서 만나." 그럼 좋겠죠. 그죠? 그렇게 인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인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이 우리 논의의 인제 다음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우리 많은 논의들을 이제 해 왔는데 이런 논의들하고 또 한 교재의 인제 싱크를 맞추면서 좀 다져 보겠습니다.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이제 논의가 깊숙하게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선형 모형 쪽으로 인제 페이지를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77페이지의 맥락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77페이지의 29번 입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9번 입력에서는 훈련과 시험 점수가 0.67하고 0.66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저자는 이거를 어떻게 판정했냐면 과소적합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죠. 비교해서 이제 보실까요? 우리도 그 훈련과 시험 점수의 양상이 비슷하면서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형 모형으로서는 이제 언더핏으로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죠. 근데 점수가 다른데? 얘는 뭐 0.67, 0.66이니까 훨씬 낮은데? 그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점수는 이 27번 입력해 보시면 이거는 그 인위적인 MG런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메이크 웨이브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좀 이제 그 물결 같은 분포를 갖는 그런 인위적인 데이터 분포를 만드는 건데 MG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이 전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면 여기서 이제 그 메이크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뜬금없는 데이터셋으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30번 입력에서는 익스텐디드 보스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셋이 완전히 다른데 얘를 비포로 하고 얘를 애프터로 비교를 하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전개는 여기는 조금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익스텐디드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지는지 여기서 제시를 안 했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 이제 사용하신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유도된 것을 합쳐 104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왜 유도를 했는지 논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훅 들어오는 거죠. 이 논의는 교재 4장의 특성공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장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미리 말하기가 좀 그랬나? 뭐 그러면 4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1시간 이상의 노력을 거쳐서 이 부분을 이제 납득해 보려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